안녕하세요. 노인복지 시설 실무 이정아입니다. 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지금 이제 마케팅과 지역사회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죠. 이제 4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역사회에서 왜 마케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역사회 자원과 마케팅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기관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참으로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되게 많아서 어느 사회복지기관을 후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어느 기관을 제가 후원하시겠냐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무언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데 사회에서 사회복지 조직이라던가 종교 조직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투명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은 다른 조직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 조직이나 종교 조직은 더 많은 지탄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은 남는 금액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하려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금주들에게 후원금 혹은 기부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들은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현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회복사라는 개념이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후원금을 또 잘 받아오는 사회복지사다라는 또 눈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좀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한데 그게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복지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역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용자, 클라이언트를 지역 자원 주민들을 지역 주민들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 기관의 종사자도 거의 다 지역 주민이에요. 또 자원봉사 이분들도 거의 다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용자가 우리 기관 내의 서비스만 가지고 제대로 효과적으로 원조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자원의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사회복지설의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미션을 작성하는 겁니다. 내 사회복지시설이 그냥 우리 맹목적으로 내 뭐 이용자의 생활 존중과 뭐 자립 지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설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사업의 방향과 목적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것들은 지역사회 주민이라던가 외부에 홍보 자료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의 종사자까지도 직원들도 우리 기관이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노인 복지하는 곳이에요. 이거보다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노인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의 목적과 목표를 작성합니다. 미션과 또 목적과 목표는 다른 개념이죠. 미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존재의 목적과 현재와 미래의 방향,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목적이라든가 목표는 미션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노인복지라는 미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굶는
식사를 굶는 결식 노인이 없어야 되고,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는 노인이 없어야 되고, 이런 어떤 목적들. 또 이제 마케팅 조사를 해야겠죠.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어떠한 상품을 내놓을 때도 이 상품을 팔았을 때에 팔릴 것인가, 누가 살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마케팅 조사를 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대에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화장품을 팔려면 뭔가 케이스가 예쁘고 값이 저렴한 걸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40대, 50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품을 팔려면 조금 더 값이 비싸더라도 보습력이라던가 커버력이 좋아야겠죠. 우리가 생산한 상품, 즉 그 서비스를 누가 가지고 있지?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누가 이거에 대한 욕구가 있지를 먼저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끝났으면 외부 환경의 조사와 자원의 분석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현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설이 현재 노인복지 사업을 활발하게 한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혹은 지금 우리 이번에 시설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이쪽 노인복지 혹은 노인급식 사업 혹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과거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 조직이 과거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던 전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꿔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의 어떤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기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분석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옷을 사러 가더라도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가 있는지, 아니면 당장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내가 지금 알바를 하는데 다음 달에 알바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카드로 일단 사도 다음 주에 카드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러면 우리 사잖아요. 이렇게 뭔가 현재 지금 우리 기관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5번째는 마케팅의 목표입니다. 지금껏 얘기했던 미션, 목표, 목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6번째는 전략적인 마케팅 계획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홍보가 됐어요. 이것이 아니라 홍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우리 기관의 장점을 어필할 것인지, 여기에는 우리 조직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미션, 또 목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은 실행 계획입니다.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제 이것들을 언제, 얼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누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세부적인 또 진행 과정표도 만들어야겠죠. 그냥 우리 좋은 일 하려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한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진행 과정표도 해서 이 조직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겠죠. 자, 마지막에는 평가 작업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나면 평가라는 것이 항상 뒤따라오죠. 이 사업이 적절했는가? 예산은? 대상자의 선정 과정은 문제가 없었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는 뭐가 있었지? 그 변수에 대한 대응은 잘 했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성과 혹은 결과가 있었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전부 다 점검을 하는 거고요. 우리 가성비라 그러죠.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들어간 돈에 비해서 그 결과물이 괜찮은 거였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평가라는 굴레를 마음속에 두고 사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기 쉬운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 평가라는 것이 늘 발목을 잡기 때문에 평가하기 쉬운 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 혹은 성과를 측정하기 쉬운 사업만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그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 모금은 지역사회 내에서 잠재적 후원자 집단인 표적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후원금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몇 명 이상의 대기업, 매출 몇 억 이상, 몇 조 이상의 대기업을 상대로 하겠다. 그러면 대기업의 어떤 특징들 혹은 대기업에 다니는 구성원들의 특징들을 미리 알아야겠죠. 뭐 이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목표로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의 후원금 혹은 우리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후원금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할 건지,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만든 화장품을 사는 사람, 구매자가 누군지를 제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학생이면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비싸게 되면 선뜻 구매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저렴한 구매에서 그 가격에 한번 써볼까? 이거 되게 좋대. 어머, 케이스 너무 예쁘다. 케이스도 이런 걸 보면 되는, 그게 이제 마음을 사로잡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조금 가격대가 있어도 커버력이 좋고 보습이 좋으면 구매를 하시거든요. 단순히 우리는 어머니들은 케이스가 예쁘다고 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사회복지시설에 모금 프로그램도 잘 짜야겠죠. 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캠페인 모금과 이벤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의 언론 매체들과 주요 사회단체, 주요 기업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단독으로 실시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어떤 백화점, 기업, 관공서 등과 같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러이런 뭐 광복절 맞이 행사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김에 이런 어떤 이벤트를 한다던가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 학교도 항상 방배역 앞에서 뭐를 했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 학교가 또 기독교 학교라는 장점도 있고요. 여기 방배역 이쪽에 유동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가에 되게 조용한 골목길에서는 이런 거 보면 잘 안 하잖아요. 지하철역, 그것도 갈아타는 역 혹은 유동 인구가 많거나 직장인이 많고 사무실이 많은 그런 걸 통해서 보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기 후원자예요. 정기라는 말, 보통 한국은 기부 문화가 잘 발달이 안 돼가지고 기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색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기부를 했다고 해도 보통 일회성으로 끝나죠. 근데 정기적이라는 것은 꾸준히, 그러려면은 사회복지시설의 활동과 클라이언트 욕구 등을 꾸준히 알리는 거예요. 뭐 우리 보통 이제 뭐 기업이라든가 교회, 사회단체 이제 이런 데가 보통 정기 후원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학부에서도 우리 이제 다른 나라의 학생들 후원하고 막 우리 이런 거 어린이들 후원하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결연을 맺어가지고. 자, 그런 경우에는 꾸준히 알리는 게 중요하죠. 소식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발간해서 내가 후원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혹은 어떤 만약에 기업을 상대로 해서 우리 기업에서 후원하는 어떤 클라이언트들 이렇게 결연을 맺는 거라면 보통 이제 만나기 힘든 사장님 이런 분보다는 뭐 중간 임원들 혹은 뭐 노동조합 임원들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꾸준히 DM을 발송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정기 후원이 있다면 비정기 후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데요. 저금통, 뭐 하트 모양 저금통 혹은 빵 모양 저금통에서 왜 뭐 아프리카에 식량 보내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혹은 지로용지를 배부해서 일회성으로 한 번 하는 거. 아니면 요즘에도 뭐 보면은 케이블 TV에서 ARS로 걸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어, 사회복지시설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좀 인지도가 있는 단체, 우리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유니세프 혹은 뭐 굿네이버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런 데와 자매 결연을 맺으면은 아, 유니세프라든가 굿네이버스와 손을 잡고 할 정도면 검증된 단체구나. 이런 약간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 함께 한다면은 분명히 검증을 했을 거야라는 신뢰감이 기본적으로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비정기 후원이지만 그래 뭐 한 번인데 뭐 이러면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후원자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꾸준하게 이어가려면 이 후원을 해준 후원자 혹은 또 물질로 후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행사에 자원봉사 명목으로 참여를 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뭔가 그들이 물질로 후원을 했든 아니면은 직접 와서 행사에서 몸으로 봉사를 했든 우리가 한 지금 이 어떤 행사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후원자의 정보 관리는 후원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후원 형태, 후원금 전달 경로, 후원 금액, 미납 금액, 후원 지속 기간 등 마케팅 혼합 요소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얼마 얼마 이상은 평생 회원으로 뭐 얼마 얼마 이상은 뭐 정기 회원, 뭐 얼마 얼마 이상은 뭐 무슨 회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인구 통계학적 특성,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대는 몇 살인지, 사는 곳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또 이제 전달 경로가 직접 와서 하신 것인지 지도를 통해서 하신 것인지 계좌 이체인지 뭐 이런 것들 각종 정보의 수정 보완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뭐 만약에 이분들이 결혼기념일이다 이러면은 뭐 엽서 한 장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케이크 쿠폰 같은 거 보내준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특별하게 관리받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후원을 해준 기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겠죠. 아우 뭐 돈을 후원 받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더니 후원 받고 나니까 입을 싹 씻네? 연락 한 통 없어. 이거보다는 그러려면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빨리 주소를 보완해서 소식지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메일로 보낸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효과적인 후원자 서비스는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소식지를 매월 보내주면서 연말 행사에 초대한다던가 이런 것들 즉흥적으로 이번 달엔 뭐 하지? 이번 달엔 뭐 하지? 이러면 안 되고 후원자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도 미리 다 만들어져 있고 나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거를 일일이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전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죠. 많은 기관과 시설에서 국가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후원에 대한 내용들을 적는 그런 어떤 별도의 서버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보통 이제 후원을 해본 사람도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후원을 했는데 내가 했던 기관과 다른 곳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서버에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기관에 후원을 한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다면은 이렇게 유사한 이런 행사를 할 때도 후원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저한테 DM을 발송하는 거죠. 후원자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각 후원자의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후원자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후원자 개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결연 후원이에요. 1대1로 연결해 주는 거죠. A라는 후원자가 기억이라는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서 어, 재정적 혹은 정서적으로 지원을 하게 하는 건데요. 후원을 끊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후원금을 끊으면 이 아이가 학교를 갈 수가 없대. 이런 것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들은 그 클라이언트의 신상이 공개돼서 인격적인 손상을 가져오거나 스티그마, 낙인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은 이 후원에 대한 책임성 혹은 지속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정기 후원이에요. 얼마씩 내게 되면은 그 돈을 모아서 이제 후원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낸 돈이 그냥 뭐 결식아동 돕기 혹은 뭐 아프리카 난민 구호 이런 데 쓰인대라고는 알고 있지, 내가 지금 낸 돈이 누구를 후원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결연 후원보다 후원자 그 클라이언트의 신상은 보호가 되지만 지속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누구 후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근데 만약에 결혼 후원이 되게 되면은 내가 후원을 끊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학교도 못 간대, 뭐 밥도 못 먹는데 이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그냥 이렇게 네, 그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죠. 눈에 아른거리잖아요. 내가 후원을 해야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정기 후원은 스티그마 같은 낙인감은 없지만 오래 지속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결혼 후원을 하게 되면은 그 좀 끈끈한, 직접 만나고 그러지는 않아도 그 결혼 후원자의 어떤 그 생활하는 모습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어머 내가 후원하는 친구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대, 이제 중학교를 간대, 이런 게 쭉 이어지는 거죠. 뭔가 좀 끈끈하게. 결연 후원이 있고 정기 후원이 있다면 비정기 후원이 있습니다. 정기 후원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프로그램 후원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저 비정기 후원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거의 일회성에 그치죠. 뭐 근데 프로그램 후원은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홍보하여서 모금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아동 학대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은 보통 그 사회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요즘에 하도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 TV에 보면은 북극곰 뭐 후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곰을 후원하나 그랬는데, 이게 이제 환경 문제, 생태계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지금 지구 온난화로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유례 없는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동 학대가 이슈가 될 때는 그 문제를, 노인들 뭐 쪽방 노인의 삶이 이슈가 됐을 때는 네, 홀몸 노인, 쪽방 노인에 대한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홈페이지, 이제 인터넷 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모금하는 방법으로 웹 프로모션과 웹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조직의 일방적 홍보보다는 회원 중심의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무슨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후원하면 되지? 이렇게 얼마씩. 그러려면 그 홈페이지 안에 후원하는 방법과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자, 우리 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한 개발을 하려면 일단은 우리 기관에 관심을 갖고 우리 기관의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여기서 일을 하는지,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회원 중심의 후원자 중심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자사의 이미지 홍보를 원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적 혹은 지역적 욕구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력한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대기업에 무슨 뭐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려고 딱 들어가면은 팝업이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은 무슨 복지관과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팝업을 보고서 한번 그 복지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죠. 이런 식으로 포털 사이트 직접 우리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어떤 뭐 대기업 혹은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딱 어디를 방문하면 거기에 팝업이 뜨면서 거기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이런 것들. 네. 이렇게 해서 마케팅 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단체 및 개인들을 통한 개발도 있습니다. 뭐 시민사회단체 혹은 종교단체, 동호회 등의 많은 사이트들이 이제 인터넷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홈페이지 역시 우리 지금 포털 사이트처럼 그들에 대해서 어차피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것들은 비영리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배너 같은 것처럼 연결할 수 있는 거. 포털 사이트는 약간 다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이트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노인복지기관 혹은 아동복지기관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하는 거예요. 대기업이라든가 포털 사이트만큼은 덜 하겠지만 우리가 무슨 전자상거래 혹은 뭐 공동구매 이런 것을 하는 사이트보다는 조금 더 덜 하긴 하겠지만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들 왜 이 상품을 보신 고객이 많이 산 상품 이래가지고 밑에 나오는 경우가 보면 있잖아요. 인터넷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사한 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사이버 바자회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이버 바자회를 통해서 요즘에는 워낙 뭐 중고용품을 팔거나 혹은 뭐 지역 주민들과 하는 뭐 무슨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이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 회사와 공동으로 사이버 바자회를 할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 기부 전문 사이트를 통한 거. 우리가 이제 어떤 기부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이트를 방문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기부의 의사를 가지고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부는 할 건데 어느 기관에 기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어서 여기에 함께해서 쭉 기부를 희망하는 기부를 원하는 조직들이 쭉 나와 있고 거기에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성 의류 옷을 살 때는 여성 의류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듯이 이렇게 기부 전문 사이트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메일과 웹진을 통한 개발이에요. 신규 자원봉사자를 등록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든가 이메일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꾸준하게 웹진 이런 거를 보내주는 거죠. 아니면은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한 개발도 있습니다.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게시판이 있죠. 거기에다가 뭔가를 홍보를 해서 그 직원들이 다른 일로 인해서 그 홈페이지 혹은 그 게시판을 자신의 회사 게시판을 방문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활동도 하는구나, 이런 데와 연계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이제는 공중파 TV 이런 거 말고도 인터넷 방송국을 많이 운영하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후원자에게 실시간으로 동영상 또 동화상 소리를 전달을 함으로써 사회복지 현장감과 욕구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이제 지금 현장에서 그냥 우리 요즘에 TV를 봐도 뭐 아프리카 난민 또 무슨 뭐 이걸 보더라도 그냥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실상을 보면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뭔가 현장의 소리를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 분석 방법인데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어떻게 알고 방문을 하셨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설문을 받아보신 적 있죠? 오프라인상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잠재적 고객과 고객 행위를 서버에 로그 파일을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이트를 방문하였는지, 무슨 요일에, 어떤 시간대에, 이것을 보고서 접속 통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사이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뭐 어떤 시간대에 사이버 강의를 듣지, 이것들을 통계로 알 수 있거든요. 성별은 어떻게 되지? 이분들의 기본적인 나이대는 어떻지? 학력은 어떻지? 이런 걸 이제 보는 접속 통계 분석이에요. 광고 측정 분석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시작 화면을 통해 들어왔나? 아니면은 이거와 유사한 유관 분야를 통해 들어왔나? 그걸 본다는 거죠. 어디를 통해 들어오게 됐지? 행동 분석이 세 번째입니다.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주로 그냥 클릭해서 보기만 했나? 주문을 하기도 했나? 아니면은 또 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사이트를 거쳐갔나? 이런 것들을 행동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목적을 하는 것은 광고고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속을 해서 들어와서 우리 홈페이지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몇 분이지? 클릭했더니 영 아니니까 바로 나갔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오프라인 상에서는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접속을 통계한다던가 광고 측정을 분석한다던가 행동 분석을 하면서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 이제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효과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면 좋을지를 분석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마케팅의 실행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일반 마케팅으로 DM이에요.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건데 요즘에는 이거 뜯어보지도 않고 보내죠. 너무나 많은 자원 낭비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제는 그냥 아예 그냥 이메일을 통해 보낸다던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너무 산만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호소력이 강한 사진이나 신문 기사를 잘 편집해서 그냥 짧은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DM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벤트입니다. 후원에 특정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정 기간, 특정 장소에서 사전 계획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아동 학대를 위해서 어린이날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공원에서 아동 학대 방지 캠페인 혹은 아동 학대, 학대 방향 아동을 돕는 모금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이벤트를 통해서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잠재적 후원자와의 관계도 형성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대중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뭐 보통 이제 관심이 없었던 분들 혹은 뉴스에서 잠깐 보고 지나갔던 분들이 이 이벤트를 통해서 어머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제 문제라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공감을 얻을 수 있겠죠. 어머, 이게 그냥 잠깐 단순히 흘러가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머, 이게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뭔가 행사를 하게 되면은 지나가다가 한 번 더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내가 이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그런 어떤 아동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별로 이제 이렇게 별로 뭐 크게 이런 게 없잖아요. 내가 그 또래가 있고 이런 게 아니면은.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본다던가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죠. 대중매체 광고입니다. 이제 이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영리 부문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이에요. 사회복지기관의 대중매체 활용은 아직 좀 미진하지만 라디오나 잡지 등, 우리 학교도 뭐 라디오에서 나나나나나 이러면서 많이 광고하잖아요.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하면서. 대중매체 이런 것들, TV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연예인이 광고하는 그거 이러면 벌써 다 누구나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조직은 아직 이렇게 광고를 할 만큼 돈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보통 좀 이건 많이 힘든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어찌 보면은 가장 광고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자동응답 ARS 시스템입니다. 전화를 걸면 뭐 통화 하나에 10,000원 혹은 20,000원. 과거에는 1,000원, 2,000원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전화요금과 함께 부과가 되는 방식이고, 그냥 뭐 이런 광고 혹은 TV 방송을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이 ARS를 듣는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설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손쉽게 적은 금액으로, 요즘에는 뭐 번호가 나오면서 문자, 뭐 식수를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그 문자의 비용이 10,000원, 20,000원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금액이 커졌어요, 과거보다. 과거에 몇천 원 할 때는 조금 부담 없이 그냥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금액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웹 또 혹은 모바일로 하는 방법도 있죠. 기관 아이들 통해서 직접 후원을 요청하거나 게시판, 대화방, 동호회 통해서 하는 것들. 또 기업의 명분 지향 마케팅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신발을 사면은 신발 하나를 아프리카에 후원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시면은 뭐 1%는 뭐 어디에 기부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이것도 하고 좋은 일도 해야겠다. 이래서 기업의 명분 지향 마케팅. 어머, 그 기업은 이러이러한 일도 한데 이런 것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가 카드 사용은 하는 거고, 뭐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을 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통해서 그래도 나도 작은 것이지만 동참을 한다, 이런 어떤 명분도 쌓을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의 마케팅의 방법을 봤는데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이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넉넉하면 TV 광고도 하겠죠. 훌륭한 연예인을 모셔다가. 근데 사실 뭐 그렇게 TV 광고를 할 정도의 돈이 있다면 이렇게 후원금에 또 목숨 걸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면 과연 우리 현실에 맞게 사회복지기관이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현재의 후원자들이 후원행위를 유지하게 하는 거. 새로운 후원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후원을 했던 분들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첫 번째, 후원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후원자의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분명히 있어요.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후원자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욕구를 파악하고 빨리 그 욕구에 맞는 것들로 수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후원자의 욕구 및 동기 파악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개인이 사용한 카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주어서 기업의 상품 판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 개발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후원해야지 라고 했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하는 방법도 몰랐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은 사회복지기관에 기부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의도와 관계없이 기부가 되니까 나도 그냥 왠지 좋은 일에 동참한 것처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들의 욕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함께 기를 또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단순하게 그냥 후원 이걸로 끊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참여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만족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후원자 업무의 전산화 과정이 있습니다. 후원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를 해서 이 후원자의 뭐 생일, 기념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무슨 뭐 절기 때 DM을 발송하는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뒤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후원 행위에 대한 보상 및 차별적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백화점에서 일정 금액을 이상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네 백화점 물건을 많이 쓴 고객에 대해서는 신상품이 생겼을 때에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도 주고요. 무슨 날 때 만약에 뭐 롯데 호텔이 아니 롯데 백화점이면 뭐 롯데 호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뭐 그 호텔에서 1박 숙박권을 무료로 준다던가 뭔가 이런 걸 준다는 거죠. 저는 백화점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인터넷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듯이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에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뭔가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념품을 준다던가 혹은 선물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행사에는 특별 초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기부자들을 뭐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우리 왜 무슨 행사하면 귀빈에 대한 소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뭔가 보상을 제공하게 되면은 후원자들이 긍지를 갖고 또 명예를 갖고 보람을 갖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공치사를 받고 뭔가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앞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내가 했더니 그래도 나를 좀 특별 대우 아니 뭐 후원을 하나 안 하나 똑같네 뭐 이게 아니라 뭔가 좀 특별 대우를 해주면은 좀 뭔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좀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후원자 서비스 교육의 실시입니다. 하다못해 백화점에서도 물건을 많이 사면 뭐 VIP 등급이라 그래서 전부 다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직원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벌써 딱 그분 오시면 저분 VIP야 이러면서 직원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그분 비위를 맞춰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기관은 후원자의 관리 차원에서 후원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후원자 서비스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후원자의 뭐 얼굴을 안다던가 이분의 성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분에 대해 좀 특별 대우 이런 것들 기관의 실정에 맞는 후원자 개발 기법들이 마케팅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흔히 죄송합니다. 우리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진상 클라이언트, 뭐 진상 보호자, 노인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인지가 명확하시지 않는 어르신들이 클라이언트고 그분들의 보호자들이 이제 모든 결정을 하다 보니까 보호자와 응대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진짜 보호자 가운데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1대1 케어가 아닌데 1대1 케어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돈 주고 맡기는데 왜 해달라고 말을 못해? 막 이러면서 되게 직원들을 몸종 부리듯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돈 주고 맡긴다는 이유로. 이러면 우리 흔히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죠. 보통 이제 대부분 기관에서 그런 진상 보호자에 대한 정보는 다 공유하고 있어요. 이 보호자 되게 까탈스러운 보호자야. 말 조심해야 돼.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후원자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공유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 보호자에 대한 정보만 공유하지 마시고 후원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서 그분들을 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이수하라는 거죠. 우리 심리가 내가 좀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특별 대우를 받고 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좀 공유하고 이래서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더 제공해 드리고 좀 뭔가 친절한 말씨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그냥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후원자가 누군지 우리가 인적사항, 얼굴들은 좀 알고 있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4주차의 수업이 길고 긴 여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관에서 우리 기관을 홍보하는 것은 반드시 후원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도 중요하지만 이만큼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뭐 이익 집단도 아니니까 홍보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어떤 당위성을 획득하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보 및 사무 관리예요. 우리 이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행정 업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